오늘은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리의 힘을 큰 골격으로 하되 모건 스탠리의 신흥시장 담당 총괄사장인 루치르 샤르마가 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요거는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고요. 애프터 크라이시스, 요거 2017년에 출간된 책, 그리고 짐 로저스가 1999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 세계 일주하면서 세계 각국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적은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 이 책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이제 지리적인 요건들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인 조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국민성이라던가 멘탈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지리의 힘 같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국인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던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계 각국의 상황,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좀 큰 나라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지도에서 보면은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윗부분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고요. 아래 지역이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먼저 신장 자치구를 이제 살펴보면은 요 지역이 이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9개나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곳은 전략적으로 몹시 중요한 곳입니다. 다량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무기 실험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구르 자치구 밑에 이제 티베트 자치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티베트. 이 지역은 중국이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중국에게는 지정학적 공포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티베트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고 인도가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황허, 양쯔, 메콩강의 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중국의 급스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은 이 티베트를 인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지정학적 안보의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남중국 해를 통해서 들여오는 루트가 있고, 이 루트가 막힌다면은 좀 더 서쪽을 통해서 들여오는 루트가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벵골만을 지나서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얀마를 거쳐서 중국의 서남쪽으로 들여오는 루트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티베트와 신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맨 아랫단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들 지역에서 주민들의 소유가 확산되기라도 하면 이 사태는 공산당 지배와 중국의 통합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거권이 주어지면 한쪽의 단결은 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남중국해의 상황을 보시면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이 나라들의 이 이제 바다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중국이 차지할 수 있는 바다의 그 몫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요 사이에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요.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하는 여기가 막혀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송로가 막히는 것이죠. 따라서 벵골만에서 미얀마를 거쳐서 들여오는 수송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해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들여오는 수송로를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에서 짐 로저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실은 이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자들이다. 오래전부터 기업가 정신을 가졌던 민족이다. 그리고 중국 대륙을 횡단하며 달리는 동안 우리는 논밭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중국인들을 계속 지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돈이 무엇인지, 금융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Breakout Nation 2012년도에 출간된 책이죠. 이때 당시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젠 비용에 신경 쓰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급상승했으며 일선 부족으로 노사 협상에서 근로자가 우위에 서게 되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고갈되기 일부 직전에 이르렀고 공장은 더는 값싼 근로 인력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기타 고속도로 길이가 장장 74,000km가 되어서 10만 킬로인 미국을 바짝 뒤쫓으면서 성장 동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젊은 경제 활동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던 중국의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35세에서 54세 사이에 핵심 근로 인력에 편입될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2000년대 9천만 명이 편입된 것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 인구의 감소는 중국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공장 노동자의 임금이 급상승하면 어김없이 경기 둔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랫단락에 보시면 중국의 최저임금은 2003년 이래로 매년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에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혁의 방향이 바뀌기 마련입니다. 인구 문제가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를 하던 당시에 중국의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시장에서 내수 시장으로 주요 공략 대상을 전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루치르 시아르마가 보기에 중국 내수 시장이 아직 덜 발달했다는 허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수 시장에 더 이상 개척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30년간 중국의 소비 지출이 연평균 9%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증가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수 시장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규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라가 급성장을 이루려면 가난한 편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였을 때 이를 10% 증가시키려면 한 사람당 100달러를 더 벌어야 됩니다. 반면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라면 국민 한 사람이 추가로 벌어야 할 소득은 1,000달러나 됩니다. 1998년 중국은 1조 달러인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경제활동을 1,000억 달러 늘리는 동시에 전 세계 공업 원자재의 10%를 소비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6조 달러인 경제 규모를 10% 성장시키려면 경제활동을 연간 6천억 달러나 늘려야 되고 세계 원자재 생산량의 30% 이상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6%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6% 하락하는 건지 6%대로 하락하는 것인지 이거 약간 좀 불명확한데요. 어쨌든 그의 예측대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에 비해서 2010년대에는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1970년대 일본과 비교하면 중국은 도시화가 훨씬 덜 진행된 상태이고 인구 고령화 속도도 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지도부가 더 이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표 성장률을
수정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붕괴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수출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볼 때 이는 결코 대재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이 연간 6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대국이므로 성장률이 6%대로 하락하더라도 당분간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 1등 공신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은 옆에 지도를 보면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내륙의 대다수 국가들의 대도시는 주로 해안 지역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륙 지역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국토는 미국 전체의 버금가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도 더 넓은 그런 지역,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국토의 3분의 1은 정글지대로 이런 곳을 개척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남부 지역에 농업 중심지가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합친 크기에 버금가는데요. 이 지역의 문제점은 이 땅의 대부분이 안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운송로를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려면 국경사를 건너는 도로를 따로 건설해야 합니다. 결국에 쓸만한 현대적 도로망의 부족은 결국에 교역은 물론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브라질은 천성적으로 갈등을 피하는 나라입니다. 대외 정책 또한 다른 나라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접 국가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베네수엘라가 보여준 것 같은 미국과의 기싸움은 브라질의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브라질은 도로 건설에는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지만 복지에 지출하는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만 개혁을 추진하고 신흥국 가운데 가장 폐쇄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미 감당하지도 못할 규모로 복지 국가를 구축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큰 정부가 나쁜 정부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부 지출이 1인당 국민소득의 추이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부자의 소득도 없이 복지국가만 확대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복지국가가 확대가 되면은 세금을 올리게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결국엔 첨단 기술이나 직원 교육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고 그 결과 산업의 능률성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생산성은 중국에 비하면은 많이 성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공급망이 노후한 공장과 여기저기 펜도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또 교육 투자를 등한시해서 숙련된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양성하지 못했을 경우 임금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인들이 전부 다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브라질 학생들의 평균 교육 연하는 7년밖에 되지가 않아서 공학자와 기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표준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총 투자액 가운데 도로, 철도, 항만 등에 투자된 비중은 GDP 대비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중국의 8%보다 낮은 4%에 불과한데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생산 능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요인 탓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느리게 돌아가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보호주의 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결국엔 외국과의 경쟁이 브라질의 절실히 필요한 혁신과 실험을 촉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에는 브라질 커피, 철광석의 수요가 불붙자 헤아라 환율이 절상되었지만 그 결과 다른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브라질 수출품을 찾는 소비자가 없어지자 공장들이 속속 문을 닫아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브라질이 천연자원을 수출해서 얻는 돈을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게 실질적인 이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투자를 등한시한 결과 3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그대로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루는 중국 투자자가 브라질 은행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브라질은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은행가는 수익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고금리 때문에 자본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뭐든 신속하게 건설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물가도 높게 유지가 되고 충분한 인재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프라,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결국에는 고금리 때문에 자본 비용이 한문없이 높게 유지가 된다. 결국에는 물가가 높고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될 테고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자본 비용이 높아서 또 인프라 같은 데에도 투자가 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 혹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은 지난 10년 동안 신흥국 가운데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반면에 중국의 주식시장은 거래가 가장 부진하다.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주로 이윤을 신경 쓰지 않는 국영기업입니다. 이와 달리 브라질에서는 대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 대출을 최대한 자제하다 보니 그 결과 수익성이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크라이시스 비교적 최근작인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자면은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간들이 계속 지속이 됐었죠. 2010년대 몇 년 동안 정치 불안이 지속되고 특히 이제 호세프 대통령 시절에 기초 재정 수지 흑자가 GDP의 10%에 달하는 적자로 악화되었죠. 늘어나는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긴급 적자 감축 조치를 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70% 가까이가 사회복지와 임금에 쓰였기 때문에 지출을 축소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단연간 브라질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졌었지만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위기로 황폐해진 브라질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발상 투자에 있어서 악재가 쏟아지고 악재에 대한 뉴스가 쏟아질 때는 사실 역발상 투자의 적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끊겨서 뉴스가 완전히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은 역발상 투자의 적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파울루 쇼핑몰에서는 브라질에서 제조된 옷들이 신흥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화를 가진 중국에서 제조된 옷들보다 반값 이하로 팔렸다. 그리고 장시간 미뤄지긴 했지만 브라질의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줄인데요. 일부 세계적인 논평가들이 신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의 과대 선전이 갑자기 시들해진 덕택에 브라질 경제는 바닥에서 탈출했다. 다음으로 인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멘탈적인 조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려볼까 합니다. 세계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중국의 약진에 너무 놀란 나머지 우리는 인접 국가인 인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중국과 인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그 지형 때문에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이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은 없었죠.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은 양국 모두에게 방대한 양의 에너지원을 필요하게,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이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 두 나라는 맞닥뜨리게 되었다. 따라서 인도 입장에서는 미얀마, 필리핀, 태국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이 강화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베트남, 일본과 협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도는 되게 특이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인도라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역을 중요시하는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의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는 국내에서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이 뭘 하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캘커타에 사는 사람들은 마드라스에 사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도의 주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부 지출 가운데 50%가 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도인들이 스스로 인도 국민이라기보다는 비하르나 타밀나두 주민으로 여기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집단의 의미가 국가에서 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점차 사그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연유도 있는데요. 무굴 제국과 영국의 식민 통치가 이어진 몇백 년 동안 인도는 단 한 번도 통일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은 인도는 유럽만큼이나 정치적으로 통일성이 없으며 지리적인 용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분권화가 돼서 지역이 부상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의 산물을 인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새롭고 다양한 소비자 문화가 탄생하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족벌주의가 한층 기승을 부리게 되면 성장에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브랜드 매니저라면 인도를 유럽 합중국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 비교하면 인도는 인도의 정체성이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지리적, 경제적, 인구학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인도보다 한참 뒤처진다. 게다가 국가 정체성 또한 인도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도의 서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주요한 그 적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어쨌든 인도는 파키스탄보다는 어떤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 강하고 반면 중국에 비해서는 좀 더 지방 분권화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인도라는 강력한 인식이 있다. 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을 유지하는 것도 이 덕분이다. 그리고 이 인식의 공유는 인도가 세계 무대로 부상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에 나오는 좀 재밌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맥락 사회라는 겁니다.
이제 브라질도 고맥락 사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인도는 비대해진 정부, 족벌 자본주의 등으로 인해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50%에 미치지 않는다. 인도와 닮았다고 평가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분류한 것처럼 두 나라 모두 고맥락 사회입니다. 구성원이 다채롭고 소란스러웠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회의 시간이나 기한을 잘 지키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고맥락 사회는 가족 중심적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끈끈한 관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숭상하고 소집단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에 취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패가 만연한 현상이 오랫동안 있었고 사업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정부에 제대로 줄이 닿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인도 기업조차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의 안정성을 크게 줘야 하는 요인이 정부의 특혜주의와 뇌물수수 관행 때문이겠죠. 이 두 나라 모두 국가를 하나의 큰 공동체로 보고 국가가 구성원들을 인생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와 브라질의 정치 엘리트 모두 복지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진보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맥락 사회라는 특징으로부터 어떤 소집단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부패에 취약한 그런 특성도 갖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구성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위기를 피하려면 인맥보다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밑에 줄인데요. 중국은 10대 대부호의 순위가 변동성이 잦아서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거나 기존에 올랐던 사람이 탈락하는 일이 보통이고 순재산 가치가 100억 달러대를 넘어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인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에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고속도로와 유무선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인도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최신 기술이 인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트럭 기사들은 평균 시속 12km 정도로 달린다. 중국을 누비는 트럭 기사들이 이보다 4배 이상 빨리 달리는데 인도가 어떻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브라질 살펴볼 때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에서 2012년도쯤에 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인구 배당 효과를 이제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부양부담은 줄어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2020년경에 중국인의 평균 연령은 37세, 인도는 29세로 엄청 젊다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쟁 우위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노령화되는 반면에 인도는 노령화되기 전에 준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규모가 크면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원칙에 따라 성장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인도는 더 낮은 기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인구 구조, 역동적인 기업 문화, 무엇보다도 중국의 25%에 불과한 1인당 국민소득 등이 인도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리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들,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나라를 살펴봤는데 중국이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인프라적인 측면,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고맥락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투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그러나 좋은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투자처다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인도와 브라질이 외면받고 있을 때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혹은 중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때로는 모든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투자의 복잡성을 좀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혜의 힘 리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